잘나가는 귀족의 충격 고백. 제가 이 여자를 망쳤습니다. 1. 제수 온 붙은 귀족, 피고인과 조우하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디미트리 이바노비치 네을류도프. 아주 잘나가는 젊은 귀족 양반입니다. 돈 많고 명예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그냥 한마디로 인생 뭐 고민할 게 있나 싶은 상위 1% 인싸였습니다. 어느 날 네을류도프는 법정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되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충격, 대충격. 피고인 카추샤 마슬로바가 아니겠어? 카추샤는 네을류도프가 한때 순수했던 시절 자기 이모 댁에서 일하던 순박한 하녀였어요. 이 풋풋한 시절, 그리고 귀족의 치명적 실수.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보면 네을류도프는 어린 카추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카추샤는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시골 아가씨였고 네을류도프도 그 시절엔 풋풋한 학생이었지요. 근데 네을류도프가 군인이 되기 위해 이모 댁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충동적으로 카추샤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다음날 비겁하게 돈 몇 푼 쥐어주고는 냅다 도망치듯이 떠나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요. 3. 비극적인 낙인, 율랑녀가 되어버린 카추샤. 이후 카추샤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네을류도프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아이는 죽고 주인집에서 쫓겨나요.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고 결국 세상의 더러운 면과 부딪히면서 영혼까지 피폐해져 율랑녀의 삶을 살게 돼요. 네을류도프가 법정에서 다시 만난 카추샤는 순수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과 타락에 찌든 비쩍 마른 모습이었어요. 4. 법정의 오류, 그리고 네을류도프의 부활 시작. 카추샤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은 사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같이 살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 엉뚱하게도 술 취한 카추샤가 살인범으로 몰린 거지요. 재판은 개판 5분 전이었어요. 변호사는 설렁설렁, 배심원들은 졸고, 판사들은 대충 때우려 하고, 네을류도프 포함한 배심원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카추샤는 결국 시베리아 유형이라는 극형을 선고받게 돼요. 이 순간 네을류도프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과 죄책감이 몰려와요. 내가 저 여자의 인생을 망쳤구나. 사회는 이렇게 부조리한데 나만 모르고 살았구나. 이때부터 네을류도프의 진정한 부활이 시작돼요. 영혼의 재생이랄까요? 속죄의 여정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다. 네을류도프는 카추샤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인생을 갈아넣기 시작해요. 사회적 지위 포기, 귀족의 특권, 돈, 잘나가던 약혼녀까지 다 버리고 오직 카추샤의 무죄를 밝히고 그녀를 돕기 위해 뛰어다녀요. 부조리한 시스템과의 싸움. 그는 교도소와 법원 등 러시아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하고 위선적인지 몸소 체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관리들은 뇌물이나 받아먹고 죄 없는 사람들도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고통받고 온갖 부당함이 판을 치는 겁니다. 수감자들과의 교류, 감옥 안에서 만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과 혁명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는 이제 잘나가는 귀족이 아니라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아파하는 진짜 인간으로 거듭나요. 6. 카추샤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 카추샤는 처음에는 네을류도프를 증오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다 망가진 나를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경멸하고 비난했지요. 하지만 네을류도프의 진심 어린 속죄와 헌신적인 노력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녀의 영혼도 서서히 부활하고 있는 거지요. 카추샤는 시베리아 유형길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억울하게 투옥된 다른 혁명가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새로운 희망을 찾아요. 특히 시몬슨이라는 혁명가와 가까워지고 그에게서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결국 카추샤는 네을류도프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시몬슨과 함께 시베리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이 부분에서 카추샤의 진정한 자립과 영혼의 부활이 완성되는 거지요. 7.
네을류도프의 완성된 부활, 그리고 깨달음. 카츄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에도 네을류도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정의를 찾아요. 결국 그는 성경의 말씀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라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먼저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부활은 단순히 불쌍한 여자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귀족이 자신의 위선을 깨닫고 타락한 사회에 맞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재생을 다룬 대작입니다. 네을류도프가 카츄샤를 구원하려는 그 속죄의 여정이 사실은 당시 러시아 사회의 위선과 부조리, 부패를 다 까발리는 투어였다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 진짜 현실 분노 버튼 눌러요. 1. 정의는 개뿔. 막장 재판 현장과 교도소의 리얼리티. 네을류도프가 카츄샤의 재심을 준비하면서 발벗고 뛰어다닌 곳이 어디? 바로 법원과 교도소였어요. 근데 거기서 뭘 봤냐고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온갖 부패와 무능의 결정체. 배심원들, 판사들 이분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갈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제대로 증거 검토도 안 하고 피고인 얼굴도 안 보고 관례대로 대충 처리하는 겁니다. 네을류도프 포함해서 다 졸고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게 실제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카츄샤 같은 이들이 억울하게 시베리아 간 거지요. 교도소 관리들 여기는 뭐 그냥 작은 왕국이었어요. 죄수들 상대로 온갖 뇌물 받아 챙기고 폭력은 기본 장착이고 죄 없는 사람한테도 죄 덮어 씌워서 돈 뜯어내고요. 네을류도프가 카츄샤 면회 좀요 하면 뇌물 내놔 이랬다니까요. 그가 귀족 신분이라 그나마 특혜라도 좀 받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지옥이었을 겁니다. 톨스토이는 당시 교도소의 비인간적인 환경이랑 관리들의 잔혹함, 부패를 진짜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독자들이 토하게 만들었어요. 시베리아 유형 열차, 그리고 다양한 인간 군상. 카츄샤가 시베리아로 유형 가는 그 과정도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을류도프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수많은 다른 죄수들과 마주치고 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돼요. 억압받는 정치범들 죄수들 중에는 정부 정책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억울하게 투옥된 지식인, 혁명가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불굴의 의지로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 서로를 위로했지요. 네을류도프는 이들과 교류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양심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돼요. 평범한 서민 죄수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선적인 법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네을류도프는 이들의 고통과 좌절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진짜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지요. 네을류도프는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과 풍요가 사실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임을 깨달아요. 이 귀족 양반, 그냥 사랑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찐 혁명가 바이브임. 3. 톨스토이 형님의 예수님 리턴즈 사상. 이 소설은 톨스토이가 말년에 심취했던 종교적, 윤리적 사상이 아주 농축되어 있어요. 비폭력 저항과 사랑. 톨스토이는 예수의 가르침 중 비폭력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을류도프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카츄샤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항하는 방법은 총칼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본 거지요. 회개와 영혼의 부활 소설 제목이 부활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카츄샤뿐만 아니라 위선에 빠져있던 네을류도프, 그리고 당시 러시아 사회 전체가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망한다. 정신 차려라. 하는 강력한 경고 같은 거지요. 결국 부활은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한 개인의 성장통을 통해 사회의 민낯을 가차없이 까발리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아주 날카롭고 용기 있는 작품입니다. 톨스토이 형님, 진짜 필력 미쳤죠? 이런 게 찐 고전 바이브라니까요.